일단 연말정산, 제가 상담하면서 연말정산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연말정산요? 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근데 뭘 알아서 해주냐? 연말정산 신고하는 절차를 알아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연말정산에서 우리의 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절세를 해주는 건 아닌 거죠. 회사가 왜 나의 절세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에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하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서류 받고 취합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런 행위입니다. 그런 절차를 대행해주고 그냥 해주는 거지, 회사가 우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절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 전략을 짜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회사에서 절차를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렇게 절차라는 걸 해주는 거다라는 거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절세, 환급에 대한 노력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회사는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시간 내서 이런 데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랑 제가 상담을 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노력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력하고 싶은 분들에게 노력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그 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시도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랑 이런 거죠. 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전 과세 1년 동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말정산을 연초에 가짜 세금과 진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세금이면 세금이지 가짜 세금은 뭐고 진짜 세금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소득세라는 게 결정되는 과정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걸 보면은 우리 총소득이라는 게 총급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다 세금을 내나요? 그렇지 않죠. 소득에서 몇 가지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 과정을 보면 총소득에서 먼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제외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알아서 그냥 공제가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죠. 소득 공제. 이게 뭐 청약저축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료 낸 거나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득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비로소 과세 표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거기에 맞는 소득세율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한 번 더 빼주게 됩니다. 요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게 뭐 IRP 계좌에 납입한 거 연금저축 또는 월세 이런 세액 공제 이런 거 있죠. 또는 기부하신 것들 세액 공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연말정산할 때 이 결정세액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정세액을 찾아서 기납부세액, 그동안 내가 원천징수한 거 있죠? 그 기납부세액과 그리고 결정된 세액 중에서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고,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봤을 때 이미 낸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결정세액보다 내가 이미 낸 게 적으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소득세 납부의 달이 있다 없다? 무슨 질문이 그래? 네, 있습니다. 네, 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소득세 납부의 달?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실 거고, 만약에 바로 딱 답이 떠오르신 분들은 뭐 개인 사업체가 있거나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 앤드 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세 납부의 달 그래 5월이지 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납부하는 달이 정해져 있는데 1년 동안 번 돈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소득세 납부의 기간이고 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한 것이 우리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활동이라는 돈을 벌기도 하고 소비를 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뭐 총급여나 소득공제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는 세금을 산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 1월 달부터 24년 12월 달까지 행해진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납부한다? 25년 5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이상한 점이 드실 겁니다. 그래? 소득세 납부가 5월이라고? 나는 한 번도 소득세를 납부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분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5월 달 소득세 납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월 납부를 합니다.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원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다.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다 지내봐야 우리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봐야 우리의 총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세액공제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세금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근데 지금 24년 1월 달에도 여러분 세금 내셨죠? 아니 24년도 내가 얼마 벌지 알고 24년도에 내가 얼마 쓸지 알고 어떻게 알고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냐 이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원천징수 시스템 우리가 의문을 한 번씩은 가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당신의 올해 세금은 어림잡아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으니까 1년간 미리 나눠서 할부로 12개월 동안 미리 내세요 하는 게 원천징수 금액 산정이에요.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대충 요 정도 될 거예요.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얼마 내? 1년 동안 그냥 할부로 그냥 12개월 동안 얼마 내면 돼? 라고 어림잡아서 우리한테 징수를 해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게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돈관계는 확실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확실해야지. 당연히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와 국민 간에 어림잡아 세금을 매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어림잡아의 기준은 뭐냐? 이 어림잡아에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소득이 얼마일 때, 부양가족이 몇 명일 때는 보통 얼마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림잡아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우리는 미리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세액 계산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거. 근데 우리가 실제로 1년 동안 살아보고 나면 평균보다 세금 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적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제가 연말정산은 진짜 세금과 가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정세액은 진짜 나의 세금입니다. 1년 동안 살아내고 나서 내년 2월 달에 정산을 해서 실제 나의 세금을 확정짓는 거죠. 근데 기납부세액은 뭐냐? 가짜 세금인 거죠. 간이세액표상에 따라서 납부한 가짜 세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세금과 가짜 세금을 비교해서 이제 정산하는 거.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좀 더 내고 이게 연말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보통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시게 됩니다. 돌려받는 자가 있고 뱉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돌려받는 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2월 달, 3월 달 돼가지고 갑자기 월급에서 50만 원 빠지고 월급이 들어와. 그럼 얼마나 좀 그래요. 물론 내야 될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억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돌려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돌려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지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겠죠. 과표가 줄면 산출세액이 줄고 산출세액이 줄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정세액이 줄어드니까 환급받을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세액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받을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 뭐 잘한다 못한다의 표현보다는 연말정산 이후에 돌려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이 많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세액공제 금액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이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항목들 막 책도 보고 막 기사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럼 되게 방대한 내용들이 많고 파편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때는 그냥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연말정산 하고 나시면 받게 되는 그 양식이거든요. 여기에 최대한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을 받을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거는 소득공제란이고요. 우측에 있는 칸은 세액공제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게 있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위에는 인적 공제예요. 우리 뭐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적 공제입니다.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당 뭐 150만 원,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도 공제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4대 보험도 뭐 내 급여에 맞춰서 알아서 차감되는 거니까 뭐 저걸 우리가 손대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고 주택대출 또한 마찬가지로 저거는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으면 또는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소득공제 때 공제금액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주택대출을 많이 받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는 우리가 개입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 청약저축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들, 청년 장기펀드 이런 것들 요 정도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청약에 가입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신용카드도 내가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청년형 장기펀드 이런 장기펀드 가입하는 것도 내가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뭐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환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거의 다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거고 소득공제는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되고 옆에 있는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는 뭐 연금저축 저거 이제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연금저축은 사실 누구나 요즘에는 다 가입들 하고 있잖아. 이거는 또 세액공제 측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에 뭔가 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연금이라는 건 일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꼭 세액공제 목적이 아니시더라도 저런 건 따로 준비해 놓으면 좋은데 준비하다 보면 또 세액공제도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저거는 23년도에 신설이 된 건데 저거는 사실 한도가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가 소득 세액공제 받자고 15% 해주는데 내가 낸 금액에 15% 세액공제 해주는 거거든요. 10만 원 초과하면. 근데 내가 뭐 15% 세액공제 받겠다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실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냥 10만 원 기부하고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또 이런 거 하면 또 한 3만 원에 상당하는 또 선물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하는 거 저게 크게 뭐 이렇게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크게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니죠.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1,000만 원 이하는 15%가 세액공제가 되고 1,000만 원 초과한 건 30%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것도 뭐 그냥 우리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유니세프 이런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액공제 많이 받을 요량으로 막 기부를 막 1,000만 원 이상 하고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기부는 1,0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은 남는 게 없는 장사. 뭐 기부를 위한 기부를 했는데 공제를 받는 건 당연히 뭐 좋은 일인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늘리는 목적으로 볼 때는 기부금 활용도 그렇게 썩 우리한테 매력적인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월세액공제도 이것도 뭐 급여에 따라서 뭐 17%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7, 80만 원짜리 월세면 되는데 막 150만 원짜리 월세 살고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주거 생활 환경이 월세이다 보면 그 월세액에 대해서 그냥 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또 일부러 막 월세를 가거나 그런 분들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가 크게 개입해가지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이제 1년 차 때 이런 거 막 공부하고 2년 차 때도 막 공부하시거든요. 공부해서 똘똘하게 해가지고 환급 잘 받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 뭐 8년 차, 15년 차 이런 직장 선배들이 보면은 그거 해봐야 뭐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막 기를 죽이고 그렇게 해본 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거의 이 정도가 거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히든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히든 카드를 들고 있냐 들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건데 그 히든 카드가 뭐냐면 바로 벤처 투자 소득 공제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를 해주느냐? 3천만 원 투자한 금액까지는 100%다 소득 공제해 주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천 단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벤처 투자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내가 3천만 원을 벤처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소득 공제가 3천만 원 되는 거고, 뭐 5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4,40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